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설된 한글학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강좌를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슬기로운 옹골찬 옹달쌤입니다. 저의 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새로운 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 한글과 한글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가 한글 많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한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왜 한글학이 필요한지, 한글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눌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한글학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정확히 알아서 실천할 것인가를 또 고민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글학의 어떤 전문 이론가일 수도 있고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글과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꿈이든 한글학에서는 모두 담아낼 것이며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디딤돌이 될 것이고 그야말로 영원히 솟아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첫 화면에 보시면 나는 한글이다 라는 그 한재준 교수님의 디자인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학계에 이렇게 건 작품인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한글이다라는 그 디자인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죠. 어떤 건 수평으로, 어떤 거는 또 수직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입체적인 한글의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글이야말로 무궁무진한 그런 잠재적 의미, 가치를 지닌 그런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지지 않습니까? 한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한글의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세종대왕이 그 말소를 적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의 현대 이름이라고 먼저 정의낼 수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적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의 현대 이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살짝 고쳐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말만 적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말이 중심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중국말부터 해서 인근의 일본말, 여진말, 이 온갖 말들을 적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려 있는 우리말을 적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우리말을 말소리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용어로 바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어를 적는 한국의 고유 문자 이름이다. 이런 우리말만의 특수 표기체계로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듯이 우리 한글이 다른 여러 나라는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말을 적는 그런 문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찌아찌아족의 그런 말을 적는 문자로서 적기 시작했고요. 또 볼리비아에서도 이렇게 실험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 말을 적기 위한 일종의 보편 문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여곡절 때문에 잠시 중단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구상에서 많이 사라져가는 말들을 적는 문자로 한글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정의입니다. 이 소통과 융합의 문화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의미심장하죠. 이 한글이 단지 말수를 적게 문자 체계 그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 한글이야말로 이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문화적 전통, 역사, 온갖 것이 녹아있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알파벳 로마자가 완성되기까지 3,000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로마자를 비롯해서 또 위대한 뜻글자 한자도 그렇고 모든 문자는 그런 문화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는 무엇이며 융합적 요소는 무엇인가를 이번 강좌에서 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의 위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글학이 왜 필요한지를 또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과 한국어 다르다는 거 아시죠? 한국어는 우리가 이 말하는 입말과 글말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그야말로 이
글말, 문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한국어가 널리 퍼지면서 이 한글이 더 주목받는 것도 있죠. 그럼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한글이 어떤 보편 문자로서 주목받다 보니까 이 한글이 어느 나라 말이냐? 한국에서 쓰는 말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어 위상을 통해서 한글의 어떤 세계적인 위치, 가치, 자리매김 이런 걸 짚어볼 수가 있죠. 전 세계에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실제 문자로는 250개 또 200개 이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학자마다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전 세계 7천여 개의 그 말 중에서 한국어가 13위. 그리고 또 사용 인구로 본다면 남북한 합치고 해외 그 동포까지 합치면 8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변동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해외 교포란 말 쓰는데 별로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일본에서 만든 말인데요. 일본이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해외란 말이 나온 거죠. 그죠? 그냥 외국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외국에 사는 그 동포들까지 합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또 그 세계 그 10대 실용 언어로 뽑은 바도 있고요. 자, 이 한국어의 위상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부정적 현상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은 대학에서는 말이죠. 영어로 논문을 써야만이 인정받고 그럽니다. 10배 이상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거든요. 이 한글로 쓰던 논문을 막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고 국어교육과 선생님들도 영어 면접을 뽑고 그래요. 이런 부정적 현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장대한 어떤 한국어 위상도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경제력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어의 위상과 한글의 위상은 어떤가? 이건 아무래도 그 세계 모든 뭐 문화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제력과 어떤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1년과 2012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또 그 20에 50이라는 클럽, 어떤 클럽입니까?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5천만 인구 국가, 여기에 7번째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진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제력 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이런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쓰는 말은 무엇인가? 또 언어 문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비중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경제력이 높다 보니까 그 경제력인 그 요인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든가 뭐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예술적 측면에서 위상도 앞으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디자인 시대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잘 구현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 맞췄다면 이제는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보기 좋은 제품이 좋은 제품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중요하고 그 디자인의 중심에 문자가 놓여 있고 특히 또 한글 문자가 그런 산업 디자인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이 첨단 시대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뭐 그냥 우리 그 모바일 핸드폰 꺼내보면 압니다. 진짜 그 과학계의 최대 발달된 집적물이 핸드폰 아닙니까? 이 핸드폰에서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는 게 이 한글입니다. 한글 덕택에 우리가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것이 핸드폰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진짜 그 세계 아예 우수한 국제 문자인 로마자도 흉내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오죽하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슈미트 회장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국인들이 한글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글은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이 디지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디지털 최대 강국이라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거기에 바로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인 그 구글의 슈미트 회장이 이제 인정한 거죠. 이분이 아주 이 한글 때문에 진짜 친한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런 말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 직접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한글 사랑이다라는 멋진 글까지 남기고 그 유질룡 장관과 함께 사진 찍은 걸 남기고 또 신문에 보도된 걸 인용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학이란 무엇일까요?
자, 역시 네 가지 한번 자리매김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이 한글에 대한 학문 체계를 말하는 거죠. 이 한글 학이라는 건 학문이고요. 이 학문하면은 저처럼 전문 학자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학문이라는 거는요. 저 같은 전문 학자가 추구하는 학문도 있고 이 대학에서 추구하는 진리 탐구의 일반적인 방법론, 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방법, 길, 체계 이런 게 다 학문이에요. 여러분이 대학교 온 것도 사실은 학문하는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그런 게 또 그런 데서 발견하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글에 관한 그 포괄적인 학문 체계를 이룬다는 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글이란 문자에 관한 이론이고요. 이 학문의 중심은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없는 학문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 단지 어떤 그 순수 이론, 실전과 연계되지 않은 이런 이론은 우리가 지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실전과 연계되는, 실전과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고 실천이 다시 이론이 되는 그런 역동적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한글에 관한, 한글 문자에 관한 그 이론을 바로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보편적 관점에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보편적 관점, 이 보편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구나가 합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공감이 돼. 이런 남아메리카에 온 친구들은 공감 못해. 그럼 그건 보편적이 아닙니다. 나도 그 아프리카의 친구도 그죠? 유럽의 친구도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은 좋은 것이요! 라고 이제 해서 우리 막 자랑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한다든가 뭐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의 한글이 아니라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한글 학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좀 더 더해서 또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한글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또는 그것을 지향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뭐 앞에서 나왔지만 그런 보편적 가치를 우리만 알고 또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고 책에만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연결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다. 이론이다. 그런 것이죠. 이 사진 보세요. 세계 언어 다양성의 지도인데요. 이 검은 색깔이요. 바로 그냥 문자가 없거나 문자는 다른 어떤 강대국의 문자를 받아들인 그런 문자는 있는데 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볼리비아는 이제 그 옛날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공용 문자가 스페인어예요. 근데 볼리비아는 아주 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종족의 말들을 스페인 문자를 적을 수 없는 게 많다고 그래요. 다행히 스페인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적겠지만 적을 수 없는 건 사라져가는 겁니다. 아예 이런 문자조차 없는 데도 있고요. 이런 위기 지역을 표시한 까만 색깔 보세요. 이런 말들 보존해야 됩니다. 마치 생태계에서 막 그냥 생태계 파괴가 되듯이 이런 말들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사라져가는 말들을 적는 문자로 이제 우리가 한글이 이제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한글의 필요성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측면인데요. 한글은 가장 발달되고 가장 체계화된 문자라고 합니다. 자, 요건 우리가 해서는 잘 설득력이 없죠. 다른 나라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가장 최근에 언급한 니커슨, 베리, 힐튼이 엮은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서 최고의 문자 체계는 중국으로부터 배운 음절 접근법을 인도로부터 배운 자음 모음 접근법과 결합한 한국어, 한글입니다. 요거는 뭐 배웠다 등 이런 거 참고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방했고 그래서 독창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메뉴판에서 당신은 간단한 중국 글자처럼 보이는 정사각형 모양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네모라는 건 중국 한자랑 비슷하죠. 그러나 그것들 보다 자세히 보면 블록으로 결합된 단지 40개의 간단한 문자들을 볼 것입니다. 이 40개라고 한 것은요, 기본 자음은 24개지만 자음에서는 이제 그 대소리 글자까지 합치면 19개,
모음에서는 이직 모음까지 합치면 21개, 합쳐서 40개라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 엄청난 정보를 넣은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그만큼 단순한 문자 체계를 통해서 엄청난 다양한 말소리, 거기에 담긴 정보를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 한글의 가치를, 한글이란 문자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한 겁니다. 자, 문화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한글은 인간의 지향에 대한 문자 문화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건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문자 문화가 지향에 대한 최고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글에 담긴 문화 전통은 바로 한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한글 세계화하다는 거 다른 나라만 연상하는데 사실 또 우리 한글의 역사적인 전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해서 한글의 필요성을 짚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이 한글은 또 문자 예술의 극치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문자는 예술입니다. 이 아랍 문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한자도 그렇고요. 다 예술입니다. 다만 그런 다른 문자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직선, 동그라미 이런 간단한 어떤 그런 도형을 가지고 이 무문이란 문자 예술을 만들어내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를 얘기했죠. 단순한 점과 직선과 원만으로 문자 미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또 한글 학이 왜 필요한지를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측면에서 한글의 필요성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글은 그야말로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리하고 과학적이고 쉬운 한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채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그냥 끊임없이 막 소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활의 중심에 핸드폰에 놓여 있는데 너무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한자 같은 경우는 막 로마자로 입력해서 막 가 그러면 그냥 GA를 입력해요. 그러면 가라는 수많은 한자가 나오고 그걸 선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리한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글의 다양한 실용성, 우수성은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한글학의 필요성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을 종합 정리하고 더 나은 한글 발전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한글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이 강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요, 이런 걸림말이 있네요. 그죠? 한글 누리 어울림마당.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 한글 누리라는 건 세상이라는 이 한자에 대한 순우리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한글 세상, 한글 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활과 어울리고 한글을 통해서 사람도 어울리고 바로 한글 누리 어울림마당, 한글 생활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말입니다. 이 한글날의 어떤 내건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글을 누려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생생한 역동적인 한글학의 필요성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한글학의 특성을 한번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네 가지가 뭘까요? 문자학, 소통학, 글꼴학, 융합학 이런 다양한 학문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문자학에서는 한글 그 자체가 문자 과학이라는 측면과 이 한글의 그런 문자 과학을 함께 나누는 보편적 가치 이런 걸 결합한 그런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통학은 이 다양한 계층들을 연결해주고 맺어주는 관계 맺기의 어떤 징검다리죠, 한글이. 그래서 다계층성과 그다음에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실용성, 기능성, 도구성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우리가 소통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한글은 이런 소통학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글꼴학입니다. 한글은 문자죠. 꼴이죠. 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글꼴학을 개척해 오신 이 한재준 교수가 이 꼴의 미학이라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 같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같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 꼴의 미학의 풍부함, 이 글꼴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학적 특성과 정보 특성, 뭐 지식의 특성,
나눔의 특성 이런 것들을 더 드높이기 위한 학문이 글꼴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학문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니 해도 한글학은 융합학입니다. 이 한글 자체가 언어학이기도 하고요. 또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학이기도 하고 과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과학학이기도 하고요. 또 철학적인 것도 갖고 있고 그야말로 이 온갖 학문이 융합이 돼서 만든 게 바로 한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한글의 특성에 따라서 한글학도 그런 융합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요즘 융합이 대세고 큰 흐름인데요. 이 한글학 없이 어떻게 융합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수많은 대학에서 융합학이라든가 융합학과 비슷한 통섭학 이런 거 많은 강좌 개설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학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한글학이 없이 그런 인문학, 융합학, 통섭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강좌를 참여하게 된 어떤 그런 벅찬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글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한데요.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실천 전략을 찾아봤습니다. 자, 첫째는 이론 실천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한글에 관한 직업을 갖고 해서 대학을 왔다 하더라도 이론적 기반을 갖고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다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론을 공부해서 그걸 바탕이 된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실용 학문 또는 실용 분야의 직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론 공부를 통해서 한글의 가치와 한글학의 의미를 더 높이는 데 이 한글학이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 학문의 노력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짚어봤듯이 융합 통섭이 화두인데요. 이 통섭이란 말은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끌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뭐 미술 시간에 미술을 배우면서 그 미술 작품에 얽힌 뭐 역사적 배경 또 미술을 그리기 위한 어떤 그 그림 도구의 어떤 과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미술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통섭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대단하게 합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비슷해지죠, 결과를 보면. 자, 아무튼 이런 이 통합과 통섭, 융합의 중심이 바로 이 한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글이 융합학 그 자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종 한글 융합 학회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학회가 있습니까? 이런 학회가 없는 거예요. 그 국어학자들은 국어학 관련된 그런 그 국어학자들만 모이는 데서 이런 걸 논의하고 있고요. 또 미학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관련된 학문에서는 또 그쪽 사람들만 모이고 있고 또 역사학에서도 이 한글 창제의 배경, 역사적 배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사람들만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고 한글의 어떤 그런 융합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그런 열린 학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잠정적으로 세종 한글 융합 학회라고 했고요. 이거 제가 반드시 만들 겁니다. 자, 이 학회는 전문 학자들만 아니라 또 그런 학문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론과 실천을 함께 연구하고 누리는 그런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회가 필요할 것이고 그를 한번 제가 개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노력 차원에서 또 한글학이 필요한데요. 이 총체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융합적 실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글에 관한 문자 지식에 들어있는 다양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이제 뭐 역사도 있겠고 또 그런 다양한 어떤 문제의식도 들어있겠고 또 실현적 현상에 대한 어떤 통찰력, 뭐 통찰력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이 한글을 통해서 이 한글을 통해서 총체 노력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한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총체 노력 과정에서 얻은 성과들이 다시 또 한글학으로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또 실천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론적 한글학과 실천적 한글학이 맞물려서 끊임없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옹달샘이 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한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종 한글학의 실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뭐 한글 사랑 이렇게 아주 멋진 디자인을 제가 선보였는데요. 이런 한글 사랑이라고 이라는 것을 단지 민족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한글의 보편적 가치, 보편적 실천을 강조했듯이 이 한글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또는 한글을 주류 문자로 쓰고 있는 우리 한국어만의 자부심,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글을 이 한국인의 문자만 묶어둬서는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문자 이상을 보여주는 한글의 가치를 다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러한 보편적 사랑, 이것이 진정한 한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한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제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런 한글 사랑, 한글의 꿈, 이번 한글학 강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거를 한번 이게 하나를 이게 못 박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내가 이 한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10가지 뭐 이런 걸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10가지 적어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분야의 한글 전문가 될 것인가 이렇게 또 좁혀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한글학을 통해서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진로와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강좌가 여러분의 피부로, 온몸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온몸으로 실천은 한글학. 그래서 이 온몸이라는 건, 이 몸이라는 건 모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여있다는 것은 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지식이 모여있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모여있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머리, 그죠? 코, 입, 손, 발,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실천, 발로 할 수 있는 실천, 눈으로 할 수 있는 실천, 뭐 코로 할 수 있는 실천, 다양한 실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꿈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첫 강좌로 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자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통 문화 중에서 진짜 아름다운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즐기고 신명나는 한판 마당을 만드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 놀이입니다. 우리가 전통 공연을 보면 얼쑤! 잘한다! 뭐 이런 하지 않습니까? 그 추임새를 일상생활로 옮겨오는 게 맞장구가 됩니다. 맞장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소통될 수 없고, 제가 아무리 명강을 해도 최고 명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한박 웃음을 통해서 웃으면서 또 제 강의에 대답도 해가면서 또 제가 강의 멋있는 말 할 때는 박수도 쳐가면서, 그죠? 물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썰라고 말할 때는 선생님 미워 뭐 이러가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소통, 그것이 이제 물론 긍정 소통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추임새고 맞장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얼씨구 하면 여러분이 절씨구 반대로 해주세요. 뭐 절씨구, 멀씨구 이렇게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얼씨구. 아우 잘합니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자, 점점 어려워집니다. 얼씨구, 절씨구. 이때는 이제 절씨구, 얼씨구이죠. 어려워졌죠?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얼씨구. 막 거기를 갸우뚱하시네요. 여러분 따라 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이번 강좌 아주 멋있는 세계 최고의 명강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니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